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10손가락 중에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나 봐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언니가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언니는 태어날 때부터 유독 몸이 약했거든요. 병원에서도 언니가 100일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말을 했던 터라 언니 돌잔치 때는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하지만 국민학교에 들어가고서도 언니의 병치레는 끝이 나지 않았고 학교에 가는 날보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날이 더 많았어요. 환절기 때 흔히들 걸리는 감기도 언니한테는 치명적이라서 엄마는 온 집안에 가습기를 틀어놓고 온도와 습도를 철저히 조절할 정도였죠. 저는 아픈 언니를 대신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맞이 노릇을 해야 했어요. 등하교 때 언니 책가방을 대신 들고 가는 건 기본이고 수업 중에도 언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으면 언니네 반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한 번은 어린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노느라 언니를 못 챙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혼자 하교를 하던 언니가 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고 졸지에 저는 죄인이 되어버렸죠. 10번 잘하다가 딱 한 번 한눈을 팔았을 뿐인데도 잘했던 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딱 한 번의 실수만 제 몫이 되고 만 거예요. 은영이 너 언니는 내버려두고 지금까지 어디서 뭐 했어?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고무줄 했어. 뭐? 엄마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아픈 언니를 두고 놀 생각을 해? 넌 어쩜 인정머리도 그렇게 없니? 언니가 남이야? 하나밖에 없는 네 형제인데 그깟 고무줄에 빠져서 형제도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냐고. 슈퍼 아줌마가 일찍 발견하지 않았으면 네 언니가... 말을 말자. 암튼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땐 가만 안 둘 줄 알아.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2살 위 언니를 챙기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한창 뛰어놀 나이였기 때문에 놀고 싶다는 마음을 매 순간 억누르기 힘들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도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은 헤아려주지 않았어요. 엄마한테는 큰딸이 다쳤다는 것만 보였던 거죠. 살면서 제가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양보하라는 말이었어요. 뭐든 아픈 언니한테 양보하라고 하셨거든요. 예쁜 옷도 학용품도 심지어 저를 좋아하던 남자친구까지도 언니한테 양보하라고만 하셨어요. 잦은 입원으로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한 언니는 중학교 2학년 때 유급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3 수능 시험을 앞두고 또다시 입원을 반복하는 바람에 대입에 실패하게 되었고 그러다 저와 같은 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죠. 우리 자매는 과는 달랐지만 같은 대학에 다녔던 탓에 저는 늘 언니 강의 시간에 맞춰 언니네 과 건물로 달려가야 했어요. 그러다 언니네 과 선배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군 제대를 하고 복학생 신분이었던 오빠는 학교에 차를 가지고 다녀서 종종 오빠 차를 얻어 타고 집까지 갈 수 있었어요. 당연히 저희 언니도 동승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사이 우리는 언제 고백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배랑 영화를 보고 함께 저희 집 근처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빠가 제 볼에 뽀뽀를 쪽 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많이 좋아한다며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도 오빠와 같았지만 바로 승낙을 해버리면 너무 기다렸다는 티가 날 것 같아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곤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현관에 들어선 저를 언니가 냉랭한 표정으로 노려보더라고요. 뭐가 또 심통이 나서 저러나 생각했지만 그때는 제 감정에 취해 언니 기분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오시면서 하늘을 나는 것 같았던 제 기분은 땅속 깊숙이 박혀버리고 말았죠. 은영아,
너 재우 선배 알지? 왜? 종종 집까지 차 태워주는 네 언니네 과 선배 말이야. 너 혹시 그 선배랑 사귀니? 아니. 근데 그건 왜 물어? 그래,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니 다행이다. 실은 네 언니가 그 선배를 많이 좋아하나 봐. 그래서 말인데 네가 중간에서 두 사람 좀 연결해주면 안 될까? 너도 알다시피 네 언니가 병원 생활을 오래 해서 사람 사귀는 게 좀 서툴잖니. 네 언니가 처음 마음에 든 남잔데 엄마 입장에선 어떻게든 잘 되게 해주고 싶어. 도와줄 거지?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오늘 오빠한테 고백을 받은 사실까지 털어놓으면서요. 그랬더니 엄마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은영아, 그냥 언니한테 양보 좀 하면 안 될까? 넌 사교성도 있고 언제든 남자친구 사귈 수 있잖아. 엄마가 이런 말 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엄마 네가 양보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지금까지 매번 언니한테 양보만 하고 살았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심지어 볼펜 한 자루까지도 언니가 탐내면 다 순순히 내줬다고. 그런데 이젠 남자까지 양보하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언니한테 양보만 하고 살란 거야? 그래, 엄마 말대로 내가 양보한다고 쳐. 그런다고 나 좋다는 재우 선배가 언니한테 가겠어? 그게 가능한 소리냐고. 그러니까 네가 거절을 하면 되잖니. 그럼 네 언니가 파고들 여지가 생길 거 아니야.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자매끼리 남자 하나를 두고 얼굴을 붉힐래? 어른스러운 우리 둘째가 한 번만 양보해줘. 그러면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옷 사줄까? 아니면 구두? 말만 해. 엄마가 다 사줄 테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남도 아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엄마 말을 따르지 않자 이번엔 언니가 나서서 저를 설득했어요. 야, 난 이미 19년 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몸이야.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너 만약에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럴 수 있냐고. 너한테 재우 오빠는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남자 중 하나일 뿐이겠지만 나한테는 유일한 남자일 수 있다고? 누가 더 절실할까? 재우 오빠는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일지 모른다고. 펑펑 울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언니를 보니 심정적으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는 언니가 가엾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를 쉽게 잠들지 못하게 했죠. 언니가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빙빙 돌면서 저를 괴롭혔거든요. 자기는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른다던 그 말이요. 나에겐 앞으로도 기회가 있지만 언니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제 양심을 자극했고 결국 내가 포기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오빠의 고백을 거절했고 이후 언니는 시련의 아픔을 위로해준다는 명목으로 오빠한테 다가갔어요. 하지만 언니도 재우 오빠와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오빠가 유학을 떠나버렸거든요. 결국 언니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모두가 불행한 새드엔딩이 되고 말았죠.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가족들 몰래 비밀 연애만 했어요. 또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엄마는 제게 양보하라고 말을 할 테고 언니는 또다시 자신의 목숨을 빌미로 제게 포기를 강요할 테니까요. 태생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서 100일을 넘기기 힘들 거라던 의사의 말과 달리 언니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해졌어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병원에 발길을 끊고 살 정도가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언니가 졸업을 앞둔 여느 대학생들처럼 취업 준비로 바쁘게 지냈던 건 아니었어요. 건강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는지 여전히 몸을 사리느라 취업은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부모님도 언니가 취직하기를 바라지 않으셨고요. 물론 저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던 때보다 더 치열하게 취업 전쟁을 치렀지만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였어요.
온라인을 통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남편과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타대학 신방과 출신으로 방송 PD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국문과 출신인 저는 기자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신방과 출신이라 그런지 남편은 선배들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많았고 저한테만 특별히 정보 공유를 해주곤 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우리 스터디에선 2명이 취업에 성공했는데 그중 하나가 남편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저였어요. 남편은 원하던 방송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영화 관련 잡지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잡지가 폐간되면서 이직을 통해 기자가 되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제가 취업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남편의 도움이 컸다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남편과 저는 취업을 하고 2년이 지난 뒤에야 사귀기 시작했어요. 절절한 사랑을 하는 인연이라기보다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료이자 친구 사이 같았기 때문에 서로 사귀는데 주저했거든요. 섣불리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친구 사이로도 지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만큼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고는 금세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라면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거란 믿음은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건 저희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태어나던 순간부터 언니의 보호자 노릇을 해야 했던 저와 모든 면에서 남편보다 떨어졌던 형 때문에 일찌감치 형을 대신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던 남편은 닮은 구석이 많았거든요.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서운한 감정이 많았던 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또한 남편이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부담감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은 저였죠. 그러니 우리 부부가 어떻게 동지애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하려던 차였죠. 갑자기 언니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서 집으로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남자는 언니보다 5살 연하로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대문에 있는 모 쇼핑몰 구두 매장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언니와는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학벌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형부는 솔직히 우리와는 결이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형부의 이력서 몇 줄만 봐도 형부가 살아온 인생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이트에서 삐끼 생활을 했던 형부는 수시로 직업을 바꾸며 살았더라고요. 나이트 종업원, 결혼식 사회자, 옷가게 직원, 홍보사 진행 요원을 거쳐 구두 판매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직업으로 살아왔더라고요. 중요한 건 어느 것 하나도 온전히 1년을 버틴 직업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그런 형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히는 저희 언니가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형부와 헤어지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언니는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예비처가에 오는데도 머리를 센 노란색을 하고 온 형부는 저희 언니가 자신한테 푹 빠져 있다는 걸 귀신같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식구들 누구도 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할 거라는 것도 이미 아는 것 같았죠. 그러니 예비 장인장모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양아치 같은 모습을 드러냈을 거예요. 아빠는 형부한테 결혼하면 당장 살 집은 있냐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형부가 저희 언니 손을 꼭 잡아쥐고는 당당하게 이러더라고요. 장인어른, 솔직히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어요. 현재 사는 옥탑방도 친구 집이라서 들어가 살 데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 겸둥이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겸둥이? 형부의 대책 없는 상황보다도 저희 가족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건 언니를 부르는 애칭인 겸둥이였어요. 어머 자기야, 엄마 아빠도 있는데 겸둥이라고 부르면 어떡해. 에이, 우리 달리기는 장난꾸러기. 아, 정말 눈뜨고 못 볼 광경이었어요.
미칠 광을 쓴 광경이요. 그날 형부가 돌아가고 엄마는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고 아빠는 줄담배를 피우셨어요. 저는 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절대로 언니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았던 부모님은 얼마 뒤 형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어요. 엄마, 정말 그런 사람한테 언니 시집 보낼 거야? 그 사람 꼴을 봐놓고도? 그럼 어쩌냐? 네 언니가 집을 나가겠다는데. 몸도 약한 게 집 나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지가 죽고 못 산다는데 같이 살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는데 들어줘야지. 안 봐도 뻔했어요. 언니는 과거에 저한테 했던 것처럼 부모님 앞에서 목숨을 담보로 감정에 호소했을 테고, 안 그래도 큰딸의 건강이 아킬레스건인 부모님은 딸 자식 살리는 심정으로 허락을 하신 거겠죠. 매번 야비한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상황을 몰아가는 언니가 그때처럼 미운 적도 없었어요. 결혼 허락을 받은 언니는 당장 식을 올리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젊고 예쁜 연하의 남자한테 버림받지 않을까 내심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결혼이라도 발목 잡아 곁에 두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빠가 반대를 하셨어요. 벌써 6월인데 반년 만에 딸 둘을 시집 보내는 건 결혼 준비를 하는 엄마한테도 벅차서 안 되지만 하객들한테도 예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럼 올해는 내가 하고 은영이는 내년에 하라 그래. 그럼 되잖아. 은영이는 이미 사돈댁하고 결혼 날짜까지 얘기가 끝났는데 어떻게 미뤄?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으니까 내년에 식 올려도 되잖아. 아직 살 집도 준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가 은영이한테 양보해. 아빠, 이런 게 어딨어. 엄애는 내가 첫째인데 왜 은영이가 먼저 결혼을 해? 길 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봐. 언니가 먼저인지 동생이 먼저인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 준비할 게 뭐 있어. 우린 여기 들어와 살 텐데. 그이가 처가살이 하겠대. 아빠도 좋지? 그러니까 그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결혼식부터 올려줘. 처가살이를 하겠다는 말에 엄마도 아빠도 솔깃하는 것 같았어요. 못 믿어온 맞사위한테 딸을 내어주는 게 한 걱정이었는데 그나마 데리고 살 수 있다면 최악은 면했다는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처가살이라는 영리한 수덕에 언니는 저를 제치고 그해 가을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언니한테 제가 예약해두었던 결혼식장까지 뺏기며 결혼식을 연기해 이듬해 봄에 올리게 되었죠. 왜 공포 영화를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였어. 네, 바로 저희 집이 그랬어요. 처가살이를 한다는 명목으로 제 친정에 들어간 형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집 재산을 야금야금 해먹었어요. 치킨집을 차린다고 땅을 팔아먹고 쇼핑몰에 매장을 내겠다고 용인에 사두었던 집을 팔아먹었어요. 그러고도 성이 안 찼는지 갓 태어난 자식을 앞세워 부모 노릇하고 살 수 있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때를 썼어요. 어린 손주가 눈에 밟힌 부모님은 결국 아빠 퇴직금까지 내어주셨고 그렇게 시작한 형부의 사업은 반년 만에 끝이 났어요. 투자금은 일찌감치 다 날려버렸고요. 이제 남은 건 부모님과 언니네 내외가 살고 있는 60평대 아파트 한 채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얼마 뒤 팔아야 했어요. 이번엔 형부 때문이 아니라 아빠 때문이었죠. 대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한 아빠는 서울집을 팔고 양평에 전원주택을 구입해 엄마랑 두 분이 이사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시는 게 투병 생활을 하는데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죠. 언니한테는 전세 아파트를 구해주셨어요. 60평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20평대로 옮기자 언니와 형부는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투정을 부리더군요. 아빠는 병마와 싸우느라 고생이신데 지들은 돈 한 푼 벌지 않으면서 투정을 부리고 있는 꼴이 정말 역겨웠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한마디 했죠. 형부, 그렇게 답답해서 못 살겠으면 형부가 돈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해요. 왜 남의 돈으로 구한 집에서 살면서 투정을 부려요? 난 정말
언니랑 형부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왜 일을 안 해?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가 그렇게 아까워? 길거리에 나가봐. 7, 80은 넘은 어르신들도 폐지 줍고 택배 일 해가며 돈 버신다고.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왜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냐고. 자식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형부,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아빠가 평생 뼈 빠지게 번 돈 다 해먹었으면 최소한 그 돈은 못 갚아도 자기들 먹고 살 돈은 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 부모 등골 빼먹고 살 작정이냐고요.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요. 야, 네가 뭔데 내 남편한테 큰 소리야. 그리고 이이가 돈을 날렸냐? 엄마랑 아빠도 별말 안 하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지랄은. 너 한 번만 더 내 남편한테 건방지게 굴면 나도 네 남편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알았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멀쩡히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어놓은 내 남편한테 언니가 뭘 어떻게 할 건데? 내가 하는 말이 고가우면 언니 자신부터 돌아봐. 오죽하면 동생이 언니랑 형부한테 이런 말을 하겠는지 생각 좀 해보라고.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시니 언니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자 언니는 씩씩대기만 할 뿐 더는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날 언니와 대판 싸운 이후로 한동안 우리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찾아뵈러 갈 때도 서로 마주치지 않게 날짜를 조정해서 내려갔고 명절 때도 시댁에 먼저 들리느라 언니네가 돌아간 후에야 친정에 도착해서 마주치는 걸 피할 수 있었죠. 그러다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건 아빠 임종을 앞둔 날이었어요. 의식이 희미해가는 와중에도 아빠는 언니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는 엄마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눈을 감으셨죠.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양평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양평집을 판 돈만으로는 서울에 집을 사기 힘들어서 언니네 전셋집을 뺀 돈을 합해 40평대 빌라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맏딸과 사위를 데리고 살게 된 엄마는 전과는 달리 많이 힘에 부처하셨어요. 반려자를 잃은 충격이 너무 강했던 탓도 있고 아무래도 그 사이 연세도 많이 드셔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셨거든요. 그런데도 철딱선이 없는 언니는 집안 살림을 엄마한테만 떠넘기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지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다고 자기 방 청소 한번 안 시키고 키운 탓이었죠. 이제는 몸이 건강해졌으면서도 여전히 지 몸을 끔찍이 아끼는 건 여전했어요. 언니, 이젠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아? 엄마 연세도 생각해야지. 살림 도와주실 아주머니도 없는데 언제까지 엄마를 부려먹을 셈이야? 청소랑 빨래 정도는 언니가 할 수 있잖아. 야,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냐?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정 그렇게 엄마가 불쌍하면 네가 도움이라도 불러주든가. 너 그 정도 해줄 형편은 되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도우미도 못 부를 정도로 돈 까먹은 게 누군데. 형부는 이번에 또 하나 해먹었다며? 정말 지치지도 않냐? 능력도 안 되면서 왜 그렇게 일을 벌여? 그럴 정신 있으면 차라리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라도 하라 그래. 늙은 엄마 그만 좀 부려먹고. 정말 친정에 갈 때마다 제 수명이 10년씩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안 보고 살면 나으련만 엄마랑 한 집에 사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안 그래도 밉다 하는데 이 인간들이 급기야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었지 뭐예요. 하루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겁에 잔뜩 질려서는 두서없이 말을 쏟아내시는데 보증이 어쩌고 신용불량자가 어쩌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천천히 얘기해봐. 뭐가 어떻게 됐다고? 사연인즉 형부가 손주가 다니는 영어 유치원 등록금이 밀렸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카드를 내줬더니 그걸로 현금 서비스랑 카드론으로 3천만 원이나 꺼내 썼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애 유치원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죠. 그동안 전적이 있어서 엄마가 돈을 안 주자 애를 팔아서 돈을 챙긴 거였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일이 벌어지고 한 달여가 지난 뒤였어요. 매달 카드값은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잔고 부족으로 연체됐다고
카드사에서 전화를 했던 거죠. 엄마가 언니네 부부를 불러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묻자 말을 얼버무리곤 곧 해결해 주겠다는 말만 하더래요. 그래놓곤 이틀이 지나도록 이것들이 집에를 안 들어온다. 지 새끼도 놔두고 어딜 간 건지. 이건 자식이 아니라 애물단지야. 은영아, 그나저나 그 돈을 어떻게 막니? 카드론이야 할부니까 끊어 나가면 된다지만 현금 서비스 받은 것만 해도 2천이다. 이거 못 막으면 카드 정지될 테고 그럼 카드론 받은 거랑 이거저거 할부 걸린 것까지 한 번에 내야 되는 거 아니니? 일단은 엄마부터 안심시키고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당연히 안 받더군요. 하지만 똥개가 어떻게 똥을 끊겠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허세샷을 찍어대며 별스타의 사진을 올리는 언니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형부랑 둘이서 5성급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 카드를 들고 배시시 웃는 언니 얼굴도 있더군요. 샵, 돈이 좋긴 좋으다. 샵, 엄카로 호캉스를. 샵, 엄마 사랑해요. 아주 해시태그를 달아가며 난리를 떨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래에 댓글을 남겼죠. 샵, 엄카 훔쳐 호캉스. 샵, 허세샷은 증거 1호. 샵, 커밍순 경찰 출두. 샵, 따라 손에 은팔찌 채워줄게. 그랬더니 제 댓글을 확인했는지 얼른 사진을 지웠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 미리 스크린샷을 찍어뒀던 터라 걱정은 안 됐어요. 남편한테 연락해 경찰에 카드 도난 신고도 했고 절도범인 언니랑 형부의 위치도 알려주었어요. 몇 시간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경찰서로 갔어요. 남편은 이미 도착해 있더군요. 형사과로 들어가 보니 언니랑 형부가 경찰 앞에 나란히 앉아 조사를 꾸미고 있더군요. 언니는 엄마를 보자마자 카드 좀 들고 나갔다고 딸을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되려 큰 소리를 쳤어요. 형부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왜 쉽게 끝날 일을 크게 만드세요? 카드빚 장모님이 안 갚으셔도 돼요.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빚도 사라진다고요. 차라리 그 전에 남은 재산 저희한테 다 주시고 장모님 돌아가실 때 저희가 상속 포기하면 깔끔하게 끝난다니까요. 정말 그 쉬운 걸 왜 모르시나?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서 지금 니놈은 나 죽으라고 곡하는 거냐? 이런 쓰레기 같은 놈아. 그간 해먹은 돈도 모자라서 나 죽을 때 빚까지 딸려보내겠다고? 어림도 없다 이놈아. 평소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언니 편을 들어주던 엄마였지만 이번만큼은 무서운 표정으로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형사님, 저 두 년놈 교도소에 넣어주세요. 절대로 감형 못 받게 해주세요. 저것들이 그동안 제 보석이며 현금에 손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포함해서 오래오래 교도소에서 살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늙은 애미가 자식을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애원을 하겠습니까? 저것들은 인간되기는 그른 것들입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결국 엄마는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그 와중에도 언니와 형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감언이설로 엄마를 설득하려 들었어요. 언니는 툭하면 나오는 레퍼토리인 언제 죽을지 모른다 시리즈를 남발했죠. 언니, 사람은 누구나 죽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건 언니나 나나 똑같다고. 그런데 그게 뭐? 부모 앞에서 죽는다는 말로 사탕 얻어먹을 나이는 지났잖아. 자식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이참에 내가 그간 언니랑 형부가 엄마 재산 훔쳐 써댄 거 조목조목 자료 제출해 줄 테니까 콩밥 좀 먹으면서 반성 좀 해. 사실 두 사람한테는 세금으로 주는 밥도 아깝긴 한데 어쩌겠어. 산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 아참, 교도소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안 될 거야. 철창 안에서 눈물 찔찔 짜며 감성샷 찍어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어쩌냐? 야, 이 기집애야,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네가 엄마를 어떻게 꼬셨는지 몰라도 엄만 내 편이야. 그러니까 그만 까불라고. 엄마, 나 교도소 못 들어가. 나 면역력 약한 거 알잖아. 거기 가면 나 죽는다고. 엄만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딸 자식을 죽일 셈이야? 엄마, 엄마. 언니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에 엄마나 아빠가 단호하게 언니 잘못을 훈계했더라면 지금쯤 언니는 다른 모습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깨문 손가락이 아플까봐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상처를 가려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곪아서 터진다는 걸 엄마도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누군들 내 자식을 혼내고 싶고 매를 들고 싶겠어요. 어떻게든 인간답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려고 눈물을 삼키고 훈육을 하는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엄마는 남은 평생 당신이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언니로 인해 가슴 저미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는 죄송하지만 엄마가 자초하신 일, 엄마 손으로 매듭을 지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